미국의 해구산 따위는 못 믿겠다며 도발하던 일본이 결국 미국에게 대차게 까였습니다. 감히 동맹을 협박하려다 오히려 미국이 일본 몫으로 남겨둔 기술까지 몽땅 한국에게 뺏겨버렸거든요. 그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백악관은 냉정했습니다. 일본의 뒤늦은 항의는 묵살하고 한국이 내민 이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그 덕에 일본 총리는 안보와 60조 원 돈줄을 모두 잃고 무릎을 꿇었죠. 일본의 오만이 불러온 자멸과 한국의 통쾌한 승리 지금 즉시 공개합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승리가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마이클 킹. 펜타곤 내에서 동아시아 전략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워싱턴 전가에서 흔히 말하는 재팬스쿨, 즉 지일파의 수장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확고한 믿음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라는 거친 바둑판에서 미국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는 감정적인 한국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세련된 일본뿐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 100일을 축하하는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저는 일본이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건재하다. 중국이 아무리 위협해도 미국 형님과 함께라면 천하무적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제 손에 들린 와인잔이 미처 비워지기도 전이었죠. 제게 다가온 건 다나카 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총리의 최측근이자 일본의 외교 안보를 실질적으로 주무르는 그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값비싼 사케 냄새와 함께 비릿한 조소 같은 것이 훅 끼쳐왔습니다. 미스터 킹, 파티는 즐겁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들떠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예의를 갖추어 잔을 들어 올리며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일본의 환대는 언제나 세계 최고니까요. 다카이치 총리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할 겁니다. 제 말은 교과서적인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다나카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더군요. 그는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마치 비밀스러운 농담이라도 건네듯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동맹이라. 좋은 말이죠. 하지만 마이클, 솔직히 말해봅시다. 미국의 그 해구산이라는 거 진짜 펴지기는 하는 겁니까?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으니까요. 쥐고 있던 와인잔의 얇은 기둥이 부러질 듯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저는 애써 태연한 척 웃어넘기려 했습니다. 취하신 것 같군요, 다나카 상. 미국의 약속을 의심하다니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는 거죠. 그는 비틀거리는 몸짓과는 달리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또렷하게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턱 밑까지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센카쿠는 이미 놈들의 앞마당이 됐고 대만은 내일 터질지 모레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뭘 하고 있죠? 의회 승인이니 절찬히 따지면서 시간만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랫동안 억눌려온, 아니 철저히 계산된 일본의 본심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만년필 모양의 녹음기를 켰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 남자가 뱉는 말들이 앞으로 동북아의 운명을 가를 폭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나카는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는지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도 바보는 아닙니다, 마이클. 언제까지 미국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을 순 없어요. 우리에겐 돈이 있고 기술이 있습니다. 플루토늄?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탄두 수십 개는 만듭니다. 미국이 눈만 좀 감아주면 되는 일이죠.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했습니다. 그는 지금 미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불쾌함을 누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건 선을 넘는 발언입니다. 핵무장이라니요? 전 세계가 일본을 고립시킬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요? 한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자 다나카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다는 듯 킬킬거렸습니다. 한국? 그 감정적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짓기나 하겠죠. 그들은 우리처럼 로비할 돈도 배짱도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해보세요. 시끄러운 한국보다는 말 잘 통하고 돈 많은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게 중국 맞기에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눈앞에 있는 이 화려한 파티의 실체를 말입니다. 이곳은 동맹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을 섬기는 척하지만 뒤로는 미국의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렸다가 칼을 꽂으려는 뱀들의 소굴이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늘 과거사 문제를 들먹이며 징징거리는 피곤한 나라, 지정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챙겨야 하는 계륵 같은 존재로 여겼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나카의 말처럼 전략적 가치로만 따지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매력적인 카드라고 믿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으니까요. 다나카는 샴페인 잔을 비우고는 비틀거리며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입안에 맴돌던 쓴맛을 삼켰습니다. 그는 몰랐을 겁니다. 자신의 그 가벼운 혀놀림이 펜타곤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던 플랜 B라는 괴물을 깨워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파티장을 빠져나와 호텔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도쿄의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한 셈법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도쿄타워의 불빛이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 불빛이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 보였죠. 주머니 속의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보여줘야 한다. 미국의 우산이 찢어진 게 아니라 그 우산을 누구에게 씌워줄지 결정하는 건 오직 우리라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호출을 알리는 진동이 울린 것은 저는 전화를 받기 전 마지막으로 화려한 연회장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에 도취해 있는 저들에게 조만간 닥쳐올 지옥을 선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그 지옥의 열쇠가 제가 그토록 무시해왔던 서울의 어느 낡은 벙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동하는 휴대폰을 귓가에 대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금속음이 들려왔습니다. 보안 회선이 연결되는 소리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테라스 난간을 등지고 서서 파티장에 소음이 섞이지 않도록 수화기를 감싸 쥐었습니다. 코드 레드. 즉시 대사관으로 복귀해. 보안 등급 1급이야. 수화기 넘어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브래들리 국방장관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 안부를 먼저 물었을 그가 인사치레조차 없이 다짜고짜 복귀 명령을 내린다는 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웃고 떠드는 일본 관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쏘아본 뒤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검은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싣고 도쿄 시내를 질주하는 동안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마치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 지하 3층, 도청이 불가능한 SCIF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워싱턴 펜타곤 상황실과 화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 브래들리 장관과 백악관 안보 보좌관의 표정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보내. 짧은 명령과 함께 저는 다나카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미국의 그 해구산이라는 거 진짜 펴지기는 하는 겁니까? 플루토늄?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일본어와 영어가 섞인 취중 진담. 그것이 벙커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지는 동안 저는 화면 속 인물들의 미간이 점점 찌푸려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브래들리 장관이 쥐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에 거칠게 던지더군요. 탁 하는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에게까지 그 진동이 전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건방진 새끼들. 장관의 입에서 나온 건 외교적 수사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분노였습니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밥 떠먹여주고 지켜줬더니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주인을 물어. 자체 핵무장? 중국이랑 딜을 해? 장관님 취중에 한 말입니다. 일본 내 강경파의 불만인 건 사실이지만 공식 입장은 아닐 겁니다. 저도 모르게 일본을 변호하고 있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제 30년 경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작동했던 겁니다. 하지만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제 말을 끊어버리더군요. 마이클, 자네는 아직도 일본을 리틀 아메리카라고 착각하고 있어. 이건 실수가 아니야. 간을 보는 거지. 우리가 어디까지 봐주는지 테스트하는 거라고. 여기서 밀리면 동북아 주도권은 영원히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야. 그의 지적은 뼈아팠습니다. 사실 저 역시 파티장에서 느꼈던 그 불길한 예감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보좌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그 서류철 겉면에는 ROK, 즉 한국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한다. 플랜 B라면 설마 한국 말씀입니까? 저는 헛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일본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나라 아닙니까? 감정적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그 불안한 나라를 믿느니 차라리 일본을 달래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장관님, 재고해 주십시오. 한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들에게 전략 자산을 맡기는 건 어린아이에게 실탄이든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 한국일까? 아니면 자네의 편견일까? 장관의 되물음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화면 가까이 들이밀며 나직하게 읊조리더군요. 지난달 CIA가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서버를 털려다 실패했어. 실패 원인이 뭔지 아나? 보안이 너무 완벽해서가 아니야. 그들이 지키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우리가 예상한 것의 수백 배였기 때문이지. 놈들은 이미 뭔가를 완성했어. 일본이 주둥이로 핵무장을 떠들 때 이 친구들은 땅속에서 진짜 배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소리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정보기관조차 감당 못할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니. 그게 사실이라면 제 정보력의 부재이자 직무유기였습니다. 도쿄에서 짐 싸. 당장 서울로 가. 서울로 가서 뭘 하면 됩니까? 경고라도 할까요? 아니. 확인해. 그들이 숨기고 있는 게 진짜 호랑이인지 아니면 그냥 종이 호랑이인지. 만약 내 예상이 맞다면. 장관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네 손으로 그 봉인을 풀어줘. 미 원자력법 91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승인 권한을 위임한다. 화면이 꺼지고 벙커 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원자력법 91조. 그건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영국과 호주에게만 허락된 성역이었습니다. 그걸 일본도 아닌 한국에게 주라니 워싱턴이 단단히 미친 게 분명해 보였죠.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임무가 일종의 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낱낱이 파헤친 다음 보고서에 불과 도장을 찍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올 작정이었으니까요. 그래, 어디 한번 보자고. 김치 냄새 나는 벙커에서 기껏해야 디젤 엔진이나 개조하고 있겠지. 저는 조소를 머금은 채 오산 공군기지로 향하는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발 아래로 화려하게 빛나는 도쿄의 야경이 멀어지고 있었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불빛들이 곧 꺼질 운명이며 제가 향하는 그 어두운 반도 끝자락에 진짜 태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48시간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날아온 MH-60 블랙호크 헬기가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에 거친 파열음을 내며 내려앉았습니다. 로터가 일으키는 강력한 하강풍에 활주로 주변의 마른 풀들이 비명을 지르듯 눕더군요. 저는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한국의 차가운 새벽 공기에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도쿄의 온화하고 향긋했던 공기와는 전혀 다른 뭐라고 할까? 쇠냄새와 습기가 뒤섞인 비릿하고 거친 공기였죠. 환영합니다, 킹 자문관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활주로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와 덩치 큰 사내 두 명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장대도 레드카펫도 없는 썰렁한 마중이었습니다. 일본이었다면 외무성 간부들이 줄을 지어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이 무미건조한 의전이 묘하게 거슬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럼 그렇지 하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한국은 외교적 세련미와는 거리가 먼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보안 등급 특급 구역이라 시간이 지체되면 곤란합니다. 안내를 맡은 사내는 제 가방을 받아들지도 않은 채 뒷좌석 문만 툭 열어주더군요. 저는 혀를 차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아파트 단지. 밤새 불이 꺼지지 않는 24시 편의점 간판들. 그리고 새벽부터 도로를 가득 메운 화물 트럭들의 행렬. 도쿄의 우아한 야경과 비교하니 이곳은 마치 거대한 공장이나 병영처럼 느껴졌습니다. 숨막히는 치열함이 도로 위 아스팔트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았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진해의 한 외진 부두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컨테이너 하역장처럼 보였습니다. 녹슨 크레인 몇 대가 흉물스럽게 서 있고
여기저기 낡은 어망들이 널려 있어 을씨년스럽기까지 했으니까요. 이런 곳에 무슨 전략 자산이 있다는 거야? CIA 녀석들,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군. 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을 막아서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쓴 피곤해 보이는 중년 남성.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석훈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스터 킹. 그의 첫 인상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네 슈퍼마켓 주인 같았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보좌관이 이태리제 맞춤 수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커프스 단추를 번쩍이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밑이 검게 내려앉았지만 그 눈동자는 마치 심해처럼 깊고 고요해서 속을 읽을 수가 없더군요. 안보실 차장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직접 나오셨군요. 영광입니다. 제가 비꼬듯 말을 건네자 김 차장은 덤덤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종이컵 하나를 꺼내 건네더군요. 믹스커피입니다. 한국에 오셨으니 이거 한 잔은 드셔야죠. 카페인은 좀 부족해도 정신 차리는 데는 최고입니다. 황당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특사에게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라니요. 저는 컵을 받아들고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김 차장, 저는 여기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닙니다. 워싱턴은 지금 몹시 화가 나 있어요. 일본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한국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태평한 겁니까? 듣자 하니 쥐꼬리만한 데이터를 숨겨놓고 미국이랑 밀당을 하려 한다던데. 제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너희 주제를 알라는 경고였죠. 보통의 한국 관료들이라면 이쯤에서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거나 감정적으로 발끈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김 차장은 커피를 한 모금 후루룩 마시더니 피식 웃더군요. 화가 난 건 워싱턴입니까? 아니면 일본 로비에 속아 넘어간 당신입니까? 뭐라고요? 데이터를 숨긴 적 없습니다. 단지 당신들이 볼 준비가 안 돼 있었을 뿐이죠. 그리고 태평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그는 턱짓으로 부두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서 우리 연구원들 지난 10년 동안 집에 못 갔습니다. 추석? 설날? 반납한 지 오래입니다. 일본 관료들이 긴자에서 초밥 먹고 골프 칠 때 우리 애들은 컵라면 먹으면서 코피 쏟아가며 설계도 그렸습니다. 겉으로 조용해 보인다고 해서 속까지 조용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도 호소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건조한 팩트를 나열할 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차분함이 저를 압도하더군요.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앞둔 바다의 고요함 같았다고나 할까요? 따라오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습니다. 김 차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거대한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50m입니다. 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을 시작하자 귀가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표시된 층계 표시등이 미친 속도로 바뀌더군요. 지하 1층, 지하 5층, 지하 10층. 그리고 지하 20층을 넘어설 때쯤 훅 하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건 바로 기름 냄새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쇳가루와 기계유, 그리고 인간의 땀 냄새가 뒤섞인 치열한 생존의 냄새였죠. 저는 곁에 선 김 차장을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마치 수행하는 수도승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의 다나카가 보여줬던 그 허세와 과시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지독할 정도의 침묵과 자신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지?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불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 일본은 인류고 한국은 이류다라는 그 견고한 공식이 이 깊고 어두운 지하 통로에서부터 서서히 금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도착했습니다. 띵! 하는 맑은 알림음과 함께 육중한 강철문이 양옆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쏟아져 나온 눈부신 백색 조명과 함께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들고 있던 종이컵을 바닥에 떨어뜨린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곳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괴물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컵에서 흘러나온 누런 믹스커피가 제 구두 끝을 적셨지만 저는 발을 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발바닥이 콘크리트 바닥에 본드로 붙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난 30년간 펜타곤에서 수없이 봐왔던 보고서, 위성사진, 첩보 영상. 그 모든 데이터를 단숨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압도적인 실체였으니까요. 축구장 2배 크기의 거대한 지하 벙커. 그 중앙에는 은빛으로 번들거리는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마치 신전의 기둥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름 6m, 높이 12m. 표면에 새겨진 일련 번호 KSMR V7. 그것은 잠수함의 선체가 아니었습니다. 잠수함의 심장, 바로 초소형 원자로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튀어나오더군요.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소형화에 실패해서 포기했던 모델입니다. 프랑스도 러시아도 설계도 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했던 그 꿈의 기술이 어떻게 이 좁고 습한 아시아의 지하 벙커에 실물로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쳤으며 애써 냉정함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모형입니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군요. 할리우드 세트장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턱짓으로 구조물 옆에 붙어 있는 계기판을 가리키더군요. 모형이 300기압을 견디지는 않죠.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만져봐도 돈 안 받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원자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웅웅거리는 낮은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그건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을 자며 내뱉는 숨소리처럼 규칙적이고 섬뜩할 정도로 조용한 진동이었죠. 저는 차가운 티타늄 외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가짜라는 단어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일체형입니다. 등 뒤에서 김 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관을 다 없앴습니다. 증기 발생기, 가압기, 펌프. 시끄러운 건 전부 원자로 통 하나에 집어넣었죠. 펌프가 없으니 소음이 날 리가 없고 배관이 없으니 터질 일도 없습니다. 미국이 10년 전에 포기했던 그 자연순환 냉각 방식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핵폭탄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펌프가 없는 원자로라니. 그건 잠수함 전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기존의 원자력 잠수함은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거대한 냉각수 펌프를 24시간 돌려야 했습니다. 그 펌프 소음 때문에 적에게 위치를 들키는 게 다반사였죠. 그런데 펌프가 없다? 이건 바닷속에서 완벽한 유령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연료는 어디서 구했습니까?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잡고 반박했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나 미국 핵잠수함은 90% 이상의 고농축을 써야 효율이 나오는데 저강도 우라늄으로 이런 출력을 낸다고요? 그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학이요? 김 차장이 피식 웃으며 제 옆으로 다가와 계기판의 모니터를 툭툭 쳤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수치들이 미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농축도 19.75%, 열출력 65메가와트, 노심 수명 33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19.75%. 협정이 금지한 20% 선을 단 0.25% 차이로 피해간 기가 막힌 수치였습니다. 우린 협정을 어긴 적 없습니다, 미스터 킹. 20% 미만인 저농축 우라늄을 쓰되 연료봉의 배치를 나노 단위로 조절해서 고농축과 똑같은 효율을 만들어냈을 뿐입니다. 당신네 미국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며 논문 쓰고 있을 때 우리 연구원들은 그걸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한미협정이라는 족쇄를 푼 게 아니라 족쇄를 찬 채로 날아오르는 법을 터득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원자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단순히 기계로 보이지 않더군요. 그건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쳤던 한민족의 지독한 집념이 굳어져 만들어진 결정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진짜 재미있는 건 저쪽에 있습니다. 김 차장은 저를 벙커 안쪽의 유리로 된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통제실 안에는 수십 명의 연구원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깔끔한 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못 씻어 머리는 떡이 져 있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은 마치 고시원 수험생 같은 몰골들이었죠.
하지만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들의 눈빛만큼은 레이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코드명 동해의 유령. 가동해. 김 차장의 지시에 메인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도에는 동중국해와 남해의 지형이 3D로 펼쳐졌고 붉은색 점 수십 개가 대만 해협을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북해함대와 동해함대 연합 전력이었죠.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2척, 잠수함 8척.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붉은 점들 사이로 아주 작은 파란색 점 하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가칭 KSSN 안창호였습니다. 저게 가능합니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란 점은 중국 함대의 소나 탐지 범위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함정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누비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하단에는 소음 수치가 표시되고 있었는데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소음 레벨 95데시벨. 이건 그냥 바다의 배경소음 수준이었습니다. 새우떼가 지나가는 소리보다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중국 애들 소나 성능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수석 연구원이 쉰 목소리로 거들더군요.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체 전체에 음향 흡수 타일을 34,820장 붙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무가 아니라 음파를 열에너지로 바꿔서 소멸시키는 특수 소재죠. 중국 소나가 핑을 쏘면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냥 바다처럼 보이는 겁니다. 화면 속에서 파란 점이 항공모함 바로 밑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상 어뢰 발사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투투퉁. 시뮬레이션상의 붉은 점들이 하나둘씩 회색으로 변하며 사라졌습니다. 항공모함이 침몰하고 호위함들이 불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중국 함대는 공격이 어디서 날아오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더군요. 단 한 척의 잠수함이 동북아 최강이라는 중국 함대를 20분 만에 괴멸시키는 광경. 그건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상식, 한국 해군은 연안방어용이라는 펜타곤의 평가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0.001%. 김 차장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실제 동해 바다에서 3년간 테스트한 데이터입니다. 물론 미국 위성이 지나가지 않는 시간과 구역만 골라서 하느라 우리 함장들이 애를 좀 먹었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두꺼운 보고서 하나를 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표지에는 탑시크릿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깨알 같은 손글씨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겨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혀있는 수치들, 그리고 페이지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얼룩들. 자세히 보니 그건 커피 자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흘린 커피 자국, 그리고 땀에 젖어 쭈글쭈글해진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실패. 다시. 제발 이번에는. 이라고 적힌 절박한 메모가 있었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오늘따라이 생일인데 못 갔다. 미안하다. 라는 사적인 낙서도 보였습니다.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더군요. 이 기술은 슈퍼컴퓨터가 만들어낸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은 수백, 수천 명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피와 땀의 기록이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보좌관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그 감정적인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 로비할 돈도 없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로비할 돈으로 기술을 샀고 파티할 시간에 밤을 새웠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할 때 한국은 미국조차 두려워할 칼을 스스로 갈고 있었던 겁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죠? 김 차장이 제 표정을 읽었는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이니까. 하지만 미스터 킹,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칼자루를 누가 쥐는 게 미국의 이득일지. 말로만 떠드는 일본입니까? 아니면 이미 증명된 한국입니까? 그는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구걸이나 애원이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을 갖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한 뿐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얼굴과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 그리고 눈앞에 이 괴물 같은 원자로가 뒤섞여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안에 친일이라는 견고했던 성벽이
이 지하 50m 벙커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만 묻죠.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기술, 언제 완성했습니까? 김 차장은 잠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한인지 자부심인지 모를 복잡한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3년 전입니다. 3년 전? 그럼 왜 지금까지? 기다렸으니까요. 무엇을 말입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를. 그리고 김 차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팔 때를 말입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만 준비한 게 아니라 국제 정세의 흐름, 미국의 심리, 일본의 오판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계산하고 때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내와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의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를 녹음했던 그 만년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용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 맨 앞장에 서명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찰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동북아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역사의 증명서가 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놀라운 기술조차 한국이 숨겨둔 진짜 카드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벙커 밖에서는 이미 일본이 파놓은 더러운 함정이 저와 한국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년필의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찰나 김 차장의 거친 손이 제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막아섰습니다. 저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죠. 이미 제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서명 하나면 한미 양국의 역사가 바뀔 순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아직 이르시군요, 미스터 킹. 네. 무슨 말씀입니까? 제 눈으로 확인했고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더 볼 게 남아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확인한 건 엔진뿐입니다. 하지만 엔진만 있다고 전쟁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비밀은 이 문 너머에 있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통제실 뒤편에 숨겨져 있던 두꺼운 이중 격벽을 가리켰습니다. 통제구역 허가받지 않은 자 사살이라는 섬뜩한 붉은 경고문이 붙어 있는 곳이더군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하 50m 벙커에 숨겨진 비밀이 더 있다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땅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보안 등급을 해제합니다. 김 차장이 홍채 인식기에 눈을 갖다 대자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격벽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냉기와 함께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장 5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은 공간에 집채만한 거대한 강철 블록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으니까요. 그건 마치 거인의 장난감 블록 같았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잠수함입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조립만 하면 바로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사전 제작 모듈들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블록 하나에 다가갔습니다. 단면을 보니 전선, 배관, 격벽이 이미 완벽하게 설치되어 있더군요. 김 차장은 제 옆에 서서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5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도크가 부족하고 숙련공이 없어서 줄을 서야 한다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 블록들을 용접해서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서명하고 승인만 떨어지면 30일 안에 핵잠수함 6척을 동시에 진수할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6척?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영역을 넘어선 산업의 기적이었습니다. 미국 정보부는 한국이 기껏해야 시작품 한 대 정도 만들었을 거라 예상했지만 이들은 이미 함대를 찍어낼 준비를 끝마쳐 놓은 겁니다. 김 차장은 벽면에 붙은 상황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계획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작전명 유령 공장. 1단계 상선용 블록으로 위장하여 생산. 2단계 승인 즉시 결합. 3단계 6개월 내 실전 배치 완료. 상선용 블록으로 위장했다니. 기가 찼습니다. 미국 위성이 거제도 조선소를 매일 감시했지만 그들이 본 건 거대한 컨테이너선 부품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속에 핵잠수함의 뼈대를 숨겨놓았다니요. 이건 완벽한 기만이자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의 고민이 뭡니까? 중국은 1년에 군함을 30척 찍어내는데 미국은 못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신 찍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김 차장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일본은 돈으로 로비를 하고 말로만 동맹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가장 아픈 곳, 즉 제조업 붕괴라는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해결책까지 마련해 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쓰러져가는 미국 해군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그야말로 구원과도 같은 제안이었죠. 젠장.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감동과 충격,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다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고서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미국 대통령이 무릎 꿇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 승인란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벙커 안의 정막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일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느껴지더군요. 승인 완료. 미 합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원자력법 91조 적용 예외를 인정하며 즉시 전략 물자 이전을 시작한다. 서명을 마친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추스르며 김 차장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고맙습니다. 이제야 우리 연구원들이 집에 갈 수 있겠군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헬기를 타고 돌아가서 이 보고서를 워싱턴에 던져주기만 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지잉. 그때였습니다. 제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위성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것은 이 깊은 지하 벙커까지 전파가 닿는 전화기는 오직 하나, 백악관 직통 한라인뿐이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킹입니다. 너 지금 당장 펜 놔. 서명하지 마.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브래들리 국방장관의 고함이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였죠. 장관님? 무슨 일입니까? 방금 확인을 마쳤는데 한국의 기술은 완벽합니다. 이건 우리가 찾던. 완벽? 웃기지 마. 지금 CNN 켰어?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한국 진해 벙커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다고. 네. 방사능 유출이라니요? 저는 지금 그 현장에 있습니다. 계기판 수치는 정상이고 공기는 깨끗합니다. CNN 속보에 떴어. 일본 쪽 소스야.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보했다는데 한국이 만든 원자로가 불량이라 냉각수가 새고 있고 진해 앞바다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100배라더군. 의회에서 지금 당장 한국 지원 예산 동결하라고 난리야.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그 교활한 뱀들이 기어코 이를 저지른 겁니다. 정면 승부로는 안 되니 가장 더럽고 치졸한 방법인 가짜뉴스를 터뜨려 판을 엎으려는 수작이었죠. 장관님, 이건 공작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닥쳐. 여론이 들끓고 있어. 당장 철수해. 협정은 무효야.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고 IAEA 사찰단 파견한다고 전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먹먹한 신호음만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저는 허탈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김 차장은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상황실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더군요. 모니터에는 CNN, BBC, NHK 등 전 세계 뉴스 채널이 붉은색 자막으로 한국 핵 재앙이라는 오보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나카. 일본 안보보좌관이었습니다. 마이클, 내가 말했잖아. 한국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손을 잡았어야지. 이제 끝났어.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뼛속까지 시린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감히 안전이라는 인류의 공포를 볼모로 잡고 한국가의 땀과 눈물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이클 킹이라는 전문가를 멍청한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함정이군요. 제가 나직하게 내뱉자 김 차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놈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죠. 실력으로 안 되면 발목을 잡고 그게 안 되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는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워싱턴은 돌아섰고 언론은 당신들을 악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방법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김 차장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안경을 닦으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더군요.
미스터 킹, 낚시 좋아하십니까? 네. 이 상황에서 낚시라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미끼를 던져야 하지 않습니까? 놈들이 덥석 물었으니 이제 낚아채야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오시죠. 놈들이 가짜 뉴스로 떠들 때 우리는 진짜 뉴스로 대답해줄 시간입니다. 김 차장은 통제실 한쪽에 있는 또 다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워싱턴으로 연결되는 한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신자 표시에 뜬 이름은 저조차도 잊고 있었던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제 가슴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조차 시나리오의 일부로 계산해두고 있었던 걸까요? 일본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벙커 안을 채우는 듯한 착각 속에서 저는 꽉 쥔 주먹에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다나카. 마음껏 웃어둬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 브래들리 국방장관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 먹먹한 단절음은 마치 제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하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해 수화기의 플라스틱 그립이 미끄러질 정도였죠. 벙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통제실 전면을 가득 채운 대형 멀티비전 스크린에서는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등 전 세계의 뉴스 채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붉은색 자막을 토해내고 있더군요. 속보, 한국 핵 누출. 도쿄 성명, 죽음의 바다. 화면 속 일본 관방장관은 마치 나라를 구한 영웅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차트와 위성사진을 흔들어대며 한국의 진해 앞바다가 세슘으로 뒤덮였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증거사진 속 벙커 내부는 붉은색 경고등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충격을 더하고 있었죠. 그 뻔뻔한 연기력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공포스러운 건 세상이 그 거짓말을 의심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개인 스마트폰은 이미 진동을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동료들, 국무부의 라이벌들, 심지어 고향에 있는 가족들까지. 마이클, 너 정말 거기 있는 거야? 당장 나와. 피폭된다고. 네가 주도한 협정 때문에 민주당이 끝장나게 생겼어. 화면에 쏟아지는 수백 통의 메시지들은 저를 미국의 배신자이자 무능한 전략가 그리고 방사능 오염 지역에 고립된 인질로 낙인 찍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명예와 커리어가 일본이 쏘아 올린 거짓말 한 방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통제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억울함보다는 무력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으니까요. 숨이 막히십니까? 그때 제 옆으로 불쑥 종이컵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김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낡은 점퍼 차림으로 전 세계가 자신을 악마로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지금 물이 넘어갑니까? 당신들 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저는 컵을 쳐내듯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갈라진 목소리 사이로 억눌려왔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워싱턴은 등을 돌렸고 언론은 당신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벙커는 이제 무덤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이게 게임으로 보입니까? 제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바닥에 떨어진 물을 묵묵히 닦아내며 씁쓸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태어난 게 아닙니다, 미스터 킹. 익숙한 겁니다. 익숙하다니요?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편안하게 다리를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북쪽에서는 미사일이 날아오고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를 체스말 취급했죠. 벼랑 끝에 서 있는 건 우리에게는 일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가볍게 잡아끌며 통제실 구석에 있는 좁은 철문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갈아 넣어 이 괴물을 만들었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철문 위에는 제3휴게실이라는 낡은 플라스틱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코를 찌른 건 커피 향이나 쾌적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독한 파스 냄새, 소독약 냄새, 그리고 며칠 동안 씻지 못한 성인 남자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흡사, 야전 병원의 냄새였습니다.
그곳은 휴게실이 아니었습니다. 시체 안치소를 방불케 하는 참혹한 현장이었습니다. 비좁은 방 안에는 3층 철제 침대 수십 개가 닭장처럼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위에는 연구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절하듯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입을 막았습니다.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떤 연구원은 팔에 링거 주사를 꽂은 채 입을 벌리고 자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노트북을 껴안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코피가 묻은 휴지 뭉치들이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저기 구석 침대 2층에 자는 사람 보이십니까? 김 차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중년 남성이 새우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맡에는 검은 리본이 달린 작은 영정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박 박사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원자력 설계자죠. 지난달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장례식장에 못 갔습니다. 부친상인데 못 갔다니요? 그게 무슨. 그날이 원자로 냉각 시스템 최종 가동 테스트 날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없으면 시스템을 켤 수가 없었거든요. 상주가 상복 대신 방진복을 입고 벙커 구석에서 혼자 소리 죽여 펑펑 울면서 밸브를 조립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는 것보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게 더 급하다면서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로 얻어맞은 듯 아려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의 기술력을 단순히 효율성이나 가성비라는 경제적 잣대로만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이라는 단어 뒤에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처절한 슬픔과 희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젊은 친구 올해 32입니다. 다음 달에 결혼할 예정이었는데 얼마 전에 파혼당했습니다. 김 차장의 시선은 퉁퉁 부은 눈으로 잠든 젊은 연구원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약혼 반지 대신 스마트폰이 꽉 쥐어 있었습니다. 액정은 꺼져 있었지만 아마도 전송되지 못한 사과의 메시지가 가득했겠죠. 보안 규정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한 통도 못했습니다. 어디서 뭐 하냐는 물음에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잠수 탔다고 오해를 받고 헤어진 겁니다. 진짜로 조국을 위해 잠수함을 만들러 잠수를 탄 건데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은 과학자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누군가의 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지하 50m 벙커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넣어 조국의 방패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일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자본주의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미국이 지켜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구산을 제공하는데 굳이 당신들의 피와 눈물을 쏟아가며 이 위험한 길을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김 차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벽면에 붙어있는 낡고 빛바랜 태극기를 오랫동안 응시하더군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킹, 당신들은 우리를 전략적 요충지 혹은 체스 말로 보지만 우리는 여기가 집입니다. 그의 눈빛이 깊고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게 국토가 유린당했고 100년 전에는 식민지가 되어 이름조차 뺏겼습니다. 6.25 때는 공산군에게 밀려 부산 앞바다까지 도망쳐야 했죠. 한국인의 DNA에는 깊은 공포가 새겨져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내 처자식이 죽는다. 내가 약하면 내 딸이 끌려간다는 원초적인 공포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웅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토하는 듯한 고백이었습니다. 일본은 과거 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핵을 원합니다. 쾌락과 야망이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생존하기 위해 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놈들이 100보를 걸을 때 우리는 1000보를 뛰어야 했으니까요. 저 친구들이 흘린 코피와 눈물이 바로 이 원자로를 돌리는 연료입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의 호텔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거만하게 웃던 다나카 보좌관의 얼굴과 이곳에서 링거를 꽂고 쓰러져 자는 박 박사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건 애초에 승부가 되지 않는 게임이었습니다. 야망을 위해 싸우는 자와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 그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부끄러운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잉. 그때였습니다.
벙커에 정막을 찍고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온하던 휴게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자고 있던 연구원들이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더군요. 경고. 외부 해킹 시도 감지. 방화벽 레벨 5 가동. 코드 레드. 김 차장과 함께 상황실로 뛰어가 보니 메인 스크린은 온통 붉은색 경고창으로 뒤덮여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놈들이 미끼를 물었군요. 김 차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조금 전에 인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냉철한 지휘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미끼라니요? 지금 해킹당하는 거 아닙니까? 일본 정보국 산하 사이버 부대 유닛 8200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보안벽의 7번 게이트를 살짝 열어뒀거든요. 방사능 유출 데이터라는 이름의 폴더를 미끼로 던져놨죠. 화면 속에서는 정체불명의 접속자들이 벙커의 서버로 침투해 김 차장이 만들어둔 가짜 데이터를 퍼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데이터 전송률 그래프가 치솟고 있더군요. 지금 전 세계 언론에 뿌려진 그 끔찍한 사진들. 그거 다 놈들이 지금 훔쳐가서 뿌린 겁니까? 제가 경악하며 묻자 김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훔쳐간 그 사진은 3년 전 우리가 원자로 모형으로 비상대피훈련을 할 때 찍은 연출된 사진들입니다.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열어보면 2022년 훈련용이라고 명백히 적혀 있죠. 놈들은 너무 급한 나머지 파일의 속성조차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제보부터 한 겁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조급증, 그들의 비열한 공작 방식, 그리고 언론 플레이까지 모든 수를 읽고 그 위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김 차장은 아까 그 낚시 전화를 걸었던 한라인 수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지루한 쇼를 끝내줄 심판이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벙커의 지상 출입구 쪽에서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폭발음이 아니었습니다. 벙커 위쪽 헬리패드에 대형 헬기가 착륙하는 소리, 그리고 두께 1m의 티타늄 차단문이 개방되는 소리였습니다. 상황실 모니터에 지상 입구 CCTV 영상이 팝업되었습니다. 헬기의 거친 하강풍에 벙커 입구의 먼지가 폭풍처럼 휘날리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킷 등판에는 선명한 푸른색 로고가 박혀 있더군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 그리고 그들 맨 앞에 서서 흩날리는 백발을 쓸어 넘기며 걸어 들어오는 한 노신사. 저는 그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찰단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원자력 학계의 대부이자 핵무기의 저승사자라 불리는 인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 그토록 영입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과학적 진실 외에는 관심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던 살아있는 전설 한스 슈나이더 박사였습니다. 어떻게? 슈나이더 박사가 여기 있는 겁니까? 워싱턴도 섭외하기 힘든 분인데. 우리가 초청했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일본이 헛소리할 때를 대비해서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증인이 필요했으니까요. 김 차장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악력이 든든하게 전해져 오더군요. 가시죠, 미스터 킹. 이제 당신이 쓴 그 보고서에 슈나이더 박사의 도장만 찍으면 게임은 끝입니다. 일본이 뿌린 가짜 뉴스가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는 걸 구경하러 가시죠. 상황이 뒤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라는 거대한 거짓의 성벽이 진실의 파도 앞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죠. 저는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링거를 꽂고 자던 박 박사의 지친 얼굴이 다시금 눈에 밟히더군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진짜 악당이고 누가 진짜 영웅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슈나이더 박사를 맞이하기 위해 김 차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헬기 로터가 일으킨 거대한 먼지 구름을 뚫고 걸어 들어오는 한스 슈나이더 박사의 모습은 마치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언자처럼 보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벙커의 두꺼운 기밀문을 통과하자 그 공간을 채우고 있던 공기 흐름마저 바뀌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벅차오르는 가슴을 안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악몽 같은 상황을 끝내줄 구세주가 왔다고 믿었기에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와주셨군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이 가짜뉴스로. 하지만 제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는 저를 본체만 채 지나치더니 곧장 원자로 제어반 앞으로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저 같은 외교관이나 정치적 상황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오직 눈앞에 번쩍이는 계기판의 수치들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차가울 정도로 건조한 그 태도에 저는 순간 무안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더군요. 그래, 저런 깐깐함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개인용 방사능 측정기를 꺼내 원자로 외벽, 배관 이음새, 그리고 바닥까지 꼼꼼하게 훑기 시작했습니다. 벙커 안에 있던 수십 명의 연구원이 숨죽여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삐 하는 기계 음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이윽고 그가 측정기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연 방사선량 0.1 마이크로시버트. 서울 시내 한복판보다 낮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벙커의 높은 천장을 타고 명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합니다. 이걸로 일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게 증명된 겁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외쳤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워싱턴에 알리고 CNN 생중계 카메라 앞에 박사를 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나카의 그 역겨운 웃음도 끝장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위성 전화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브래들리 장관에게, 아니 백악관에 직접 보고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음조차 없는 완벽한 침묵. 저는 당황하여 전화기를 흔들어보고 제 다이얼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통신이 끊겼어?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단순히 전파가 안 잡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회선을 차단해버린 명백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개인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창 하나가 떴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짧고 잔인했습니다. 기관의 보안 등급이 박탈되었습니다. 즉시 귀국하여 청문회에 출석하십시오. 미 국무부 감찰관실. 손에서 힘이 빠져 전화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보안 등급 박탈. 그것은 30년 외교관 인생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순히 해고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은 지금 꼬리 자르기를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로비에 밀려 혹은 여론의 광풍에 겁을 먹고 저 마이클 킹이라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운 채 버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미스터 킹? 김 차장이 다가와 제 안색을 살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더군요. 저는 미국을 대표하는 특사로서 이들을 보호하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저는 보호자는커녕 제 밥그릇 하나 지키지 못하고 팽당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끝났습니다. 워싱턴이 저를 버렸어요. 저는 쥐어짜듯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권한은 정지됐고 통신도 끊겼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미국이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일본과 딜을 했을 겁니다. 저를 희생양으로 삼고 이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말이죠.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벙커에 그 웅장했던 원자로가 순식간에 거대한 고철 덩어리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거짓이 판치는 이 더러운 게임에서 진실 따위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패배감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구석에 있는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동안 벙커 안의 한국인들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은 바닥에 떨어진 제 전화기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더니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을 뿐이었습니다. 슈나이더 박사 역시 제 절망에는 관심 없다는 듯 연구원들과 도면을 펴놓고 무언가를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당신들은 화도 안 납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김 차장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눈가에 억울한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미국이 등을 돌렸다고요? 당신들이 10년 동안 만든 이 기술 이제 사장될 겁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해체되고 당신들은 국제적인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거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미스터 킹. 저기를 좀 보십시오. 김 차장은 대답 대신 턱짓으로 벙커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까 제가 보았던 부친상을 당하고도 장례식장에 가지 못했다던 박 박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슈나이더 박사 앞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기이할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기술이 이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슈나이더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사를 내뱉을 때마다 박 박사의 흑빛 얼굴에는 아이 같은 홍조가 피어올랐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버린다고 해서 이 기술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진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김 차장이 제 옆에 걸터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걸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만들었죠. 당신네 정치인들이 워싱턴의 에어컨 바람 밑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때 저 사람들은 300기압의 수압과 싸웠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조국이 위태로워져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가 버텨온 방식입니다. 그의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고작 보안 등급 하나 박탈당했다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도 저리 태어냈으니까요. 그때 제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박 박사의 낡은 작업화였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신발. 그 초라한 신발이 지탱하고 있는 무게가 제 300달러짜리 이태리 구두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귀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뚜벅뚜벅 박 박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소. 이 자연순환 시스템. 걸작이군. 슈나이더 박사가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긁적이더니 서툰 영어로 대답하더군요. 걸작 아닙니다. 그저 절박함이죠. 절박함. 그 단어가 제 뇌리에 꽂히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그래, 절박함이다. 저들은 절박해서 이 기적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나 마이클 킹은? 나에게는 그만한 절박함이 있었던가? 아니면 그저 강대국의 엘리트로서 뒷짐지고 구경만 했던 건 아닌가?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제가 처음 외교관이 되었을 때 품었던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강자의 논리가 아닌 정의와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던 그 풋내기 시절의 맹세 말입니다. 워싱턴이 나를 버렸다? 웃기지 마라. 내가 워싱턴을 버리는 것이다. 썩어빠진 로비스트들과 타협하는 그 겁쟁이들을 내가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김 차장. 제가 입을 열었을 때 제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울 정도로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아까 말했던 그 미끼 말입니다. 놈들이 물어갔다는 그 가짜 데이터. 네, 유닛 8200. 놈들이 신나서 가져갔죠. 그 데이터 속에 혹시 추적장치도 심어뒀습니까? 제 질문에 김 차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더군요. 물론입니다. 단순히 위치만 추적하는 게 아닙니다. 놈들이 그 파일을 열어보는 순간 놈들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접속 기록과 대화 내용을 역으로 긁어오도록 설계해뒀죠. 일명 거울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 관방장관이 저 가짜 뉴스를 발표하기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도 알 수 있겠군요. 그럼요. 방금 확인해보니 아주 재미있는 내역이 있더군요. 도쿄의 총리 관저 IP에서 발송된 암호화 메일이 하나 있는데 수신자가 워싱턴의 유명한 로비 회사 K&L 게이츠더군요. 빙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언론 플레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들에게 거액을 뿌려 미 국무부를 압박했고 그 결과 제보안 등급이 날아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미국에 대한 매수 행위이자 동맹국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그거 저 주십시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워싱턴이 제 입을 막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입이 하나 더 있습니다. 30년 동안 외교관 생활하면서 만들어둔 펜타곤도 모르고 백악관도 모르는 저만의 비공식 채널 말입니다. 저는 재킷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초년병 시절부터 모아온 전 세계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 그리고 미 의회 내에서 미친 개라 불리는 강경파 의원들의 직통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력보다 특종과 정의에 미쳐있는 하이에나들이었죠.
슈나이더 박사의 육성 증언, 그리고 일본이 미 정부를 돈으로 매수한 증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그 하이에나들에게 던져줄 겁니다. 워싱턴이 아침 뉴스를 보며 커피를 뿜게 만들어주죠. 김 차장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세련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넥타이는 풀어헤쳐진, 하지만 눈빛만은 벙커의 연구원들처럼 도끼로 번들거리는 영락없는 싸움꾼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스터 킹, 이거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는 워싱턴으로 못 돌아갑니다. 연금도 명예도 다 날아갈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박 박사의 낡은 구두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씩 웃어 보였습니다. 저 낡은 신발을 보니 제 이태리 구두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이제 저도 좀 가볍게 살아보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USB를 낚아채듯 받아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제 커리어를 망쳤으니 저도 놈들의 나라 하나쯤은 박살을 내줘야 수지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제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짜릿한 전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전 세계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었지만 이 지하 50m 벙커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인 반격의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입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펼치고 첫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김 차장은 통제실의 메인 스크린을 띄웠습니다. 그곳에는 일본의 사이버 부대와 로비스트들이 주고받은 추악한 거래의 내역들이 붉은색 글씨로 적나라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은 끝났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고 그 새벽은 일본에게는 멸망의 시작이 될 것이었습니다. 네, 접니다. 제 위치는 묻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자네 이메일함에 들어와 있는 파일. 그게 내 유서이자 자네 인생 최고의 특종이 될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 워싱턴 포스트의 탐사보도 팀장 잭 밀러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제 목소리 톤만 듣고도 직감했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워싱턴 전가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핵폭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누른 채로 시선을 들어 통제실 메인 스크린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일본 관방장관은 여전히 핏대를 세우며 한국을 핵 테러리스트라 비난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이제는 공포가 아닌 희극처럼 보이더군요. 파일 열었나? 1번 폴더는 IAEA 한스 슈나이더 박사가 방금 촬영한 벙커 내부 검증 영상이야. 그리고 2번 폴더. 그게 진짜지. 저는 잠시 뜸을 들였다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일본 내각정보조사실이 워싱턴 로비업체 K&L 게이츠에 송금한 내역서. 그리고 미 국무부 차관보가 그 돈을 받고 내보안 등급을 박탈하라고 지시한 이메일 원본이야. 시간은 정확히 3시간 전. 입금되자마자 내 목이 날아갔지. 타이밍이 아주 예술이지 않나? 오 마이 갓. 마이클, 이거 진짜야? 이거 터지면 국무부는 문 닫아야 해. 일본 정부도 끝장이고. 제게 흥분한 비명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터뜨려. 엠바고는 없다. 지금 당장.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낡은 수첩을 넘기며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연이어 걸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의장이자 대중국 강경파인 맥케인 의원, 그리고 폭스뉴스의 간판 앵커. 평소 저를 꽉 막힌 외교관이라 비난했던 그 하이에나들에게 가장 맛있는 먹잇감을 던져준 겁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분 뒤 세상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벙커의 대형 스크린 중 하나였던 CNN의 화면이 지직거리더니 붉은색 속보 자막의 내용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속보, 일본 정부 한국 핵 누출 조작 의혹. 워싱턴 로비 스캔들로 번지나. 앵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화면에는 김 차장이 심어둔 거울 바이러스가 긁어온 데이터, 즉 일본 사이버 부대가 조작된 사진을 유포하고 로비 자금을 송금한 내역이 모자이크 하나 없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출연한 패널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조금 전까지 한국을 비난하던 그 입으로 이제는 일본의 도덕성을 성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보십시오. 송금 메모란에 미스터 킹 제거 비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 동맹국 외교관을 돈으로 매장하려 했다니요?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쟁 행위입니다.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죠. 저는 슈나이더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가 됐다는 듯 카메라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벙커 내의 비상통신망을 이용해 CNN과 BBC의 생중계 연결을 시도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백발의 슈나이더 박사가 등장하자 전 세계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계신 곳이 한국의 그 문제된 벙커입니까? 정말 방사능 유출이 있었습니까? 슈나이더 박사는 특유의 무뚝뚝한 표정으로 자신의 개인 선량계를 카메라 렌즈 바로 앞까지 들이밀었습니다. 0.12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이 숫자가 보입니까? 여기가 위험하다면 당신들이 있는 뉴욕 스튜디오는 지옥일 겁니다. 이곳은 내가 평생 봐온 원자력 시설 중 가장 완벽하고 가장 깨끗합니다. 누출? 그건 일본 정부의 양심에서나 일어난 일이겠지요. 그의 한마디는 말 그대로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과학적 진실 앞에 거짓 선동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화면 속 일본 도쿄의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관방장관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며 조작입니까? 로비 사실입니까? 라고 소리쳤고 당황한 관방장관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뒷문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그 비굴한 뒷모습을 보며 벙커 안의 연구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모자를 던지고 서로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에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김 차장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아직 꺼지지 않은 마지막 스크린 하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미스터 킹. 진짜 피날레는 이제부터죠. 그 화면은 캐나다 오타와 국방부 브리핑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일명 캐나다 순찰자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유력 후보는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과 저렴한 차관 제공을 앞세워 수주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화면 속 단상에 오른 캐나다 국방장관의 표정은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손에 든 발표문을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하며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안보 파트너를 선정함에 있어 성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동맹국을 모함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외교관을 매수하는 국가에게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국방부는 일본 컨소시엄을 최종 후보에서 영구 제명합니다. 영구 제명. 외교적 수사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신 미국조차 포기했던 기술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진실을 증명해낸 대한민국 컨소시엄을 단독 협상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특히 장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에 든 또 다른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익숙한 문서였습니다. 바로 제가 서명했던 그러나 국무부가 폐기하려 했던 그 보고서였습니다. 마이클 킹 미국 특사와 한스 슈나이더 박사가 보증한 KSMR의 압도적인 성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모델 12척을 전량 도입하겠습니다. 벙커가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김 차장조차 참지 못하고 주먹을 불끈 쥐더군요. 60조 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이 성사된 순간이자 일본의 경제적 숨통을 끊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니었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은 다나카 일본 안보보좌관. 아까 저에게 끝났다며 조롱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내고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벙커 안의 모든 시선이 제 전화기에 집중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부서지는 소음,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사이렌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죠. 왜 말이 없으십니까, 다나카 상? 아직도 제가 멍청한 미국인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킹. 네가 감히 우리를. 이건 배신이야. 미국은 일본 없이는 아시아에서 버틸 수 없어. 내일 당장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쩔 셈이야. 그는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협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단말마였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김 차장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 벙커에서 목격한 수백 명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그 거대한 원자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에게 필요한 건 돈으로 로비하고 뒤에서 칼을 꽂는 교활한 뱀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실력을 갈고 닦아 진짜 위기 때 등을 맞댈 수 있는 호랑이입니다.
이 미친 자식이. 그리고 하나 더. 캐나다 수출 축하해 주실 거죠? 60조 원이 날아가서 속이 좀 쓰리시겠지만 어쩌겠습니까? 그게 다 당신들이 판 함정이었는데.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집어 던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에 가까운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집무실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나 TV가 박살났을 겁니다. 저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가 끊기자 벙커 안에는 다시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침묵이 아닌 승리의 여운을 만끽하는 평화로운 침묵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터 킹. 당신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맞잡는 순간 저는 지난 30년의 외교관 생활 중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와의 악수였으니까요. 아닙니다, 차장님.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입니다. 진짜 영웅은. 저는 벙커 구석 낡은 침대 옆에 서 있는 박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쑥스러운 표정으로 슈나이더 박사가 건네는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작업화와 떡진 머리 그리고 아버지를 보내지 못한 죄책감을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기계를 돌려온 그 코피 흘리는 영웅들. 저분들이 진짜 영웅이죠. 세상 그 어떤 로비 자금으로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 말입니다. 그때 벙커의 대형 스크린에서 새로운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있더군요.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의 불법적인 로비 연루 사실에 경로했으며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관련자 전원 해임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마이클 킹 특사의 모든 권한을 즉시 복구하고 그를 전권 대사로 승격하여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일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다시 한번 환호성을 터뜨리며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권한 복구? 승진?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더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재킷 안주머니에 있던 다카이치 총리에게 받았던 고급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김 차장님, 믹스커피 한 잔 더 주시겠습니까? 이제야 좀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을 것 같군요. 제 말에 김 차장이 환하게 웃으며 자판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덜커덩하고 떨어지는 종이컵 소리가 그 어떤 오케스트라의 피날레보다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소란스러운 뱀을 침묵하는 호랑이가 물어뜯어 죽인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자판기 배출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후 하고 불어 한 모금 넘기자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그 뜨겁고 달달한 액체가 긴장으로 굳어있던 온몸을 녹여주는 것 같더군요. 평소 에스프레소만 고집하던 제 입맛에는 다소 촌스럽게 느껴질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 어떤 최고급 원두커피보다 깊고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저는 김 차장이 건네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며 전쟁터와도 같았던 지난 48시간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벙커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끌어안았던 연구원들은 긴장이 풀리자마자 다시 책상 위로 혹은 의자 등받이로 무너지듯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승리한 개선장군이라기보다는 모든 에너지를 태워버린 촛불의 그을음처럼 처연해 보였기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더군요.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벙커 중앙에 우뚝 솟은 원자로 KSMR 앞에 다시 섰습니다. 처음 이 괴물을 마주했을 때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충격과 공포였다면 지금 제 가슴을 채우고 있는 건 경외심이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치장된 일본의 기술이 거품처럼 사라질 때 투박한 작업복을 입은 이들은 묵묵히 본질을 닦아왔던 겁니다. 소리 없이 강하다는 말, 그 진부한 표현이 이토록 무겁게 다가온 적은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이제 올라가시죠. 해가 떴습니다. 김 차장의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상념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고 육중한 기계음과 함께 지하 50m의 어둠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철문이 열리자 진해 앞바다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짠내 섞인 공기가 머릿속을 맑게 씻어주는 듯 했는데 눈을 들어보니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막 솟아오르고 있더군요. 그 빛은 밤새 우리가 겪었던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의 모든 거짓을 태워버릴 듯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말입니다. 제 스마트폰 화면에는 여전히 속보 알림이 쉴 새 없이 뜨고 있습니다. 도쿄 주가지수 30년 만에 최저치 기록, 외국인 투자자 대거 이탈, 미 백악관 한미 원자력 협정 전면 개정 공식 발표, 캐나다 총리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 극찬.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뉴스들이 현실이 되어 제 손바닥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임을 발표했고 재계 협박 전화를 걸었던 다나카 보좌관은 지금쯤 도쿄지검 특수부의 조사를 받고 있겠죠. 일본이 자랑하던 그 견고한 로비 네트워크와 외교적 입지는 한국이 던진 진실이라는 돌멩이 하나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저는 바닷가 난간에 기대어 저 멀리 출렁이는 검푸른 파도를 응시했습니다. 문득 김 차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짖지 않습니다. 다만 물어뜯을 준비를 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소리 큰 나라가, 돈 많은 나라가 정의를 독점하는 것처럼 보이죠. 저 역시 30년 동안 펜타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렇게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나 허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피와 땀 그리고 억울함을 삼키며 갈아온 실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지만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옹비를 위한 도움닫기였던 겁니다. 미스터 킹, 이제 어디로 가실 겁니까? 김 차장이 믹스커피 빈 컵을 구겨 쓰레기통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주머니 속의 여권과 방금 복구된 제 외교관 신분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글쎄요. 워싱턴으로 돌아가야겠죠. 가서 할 일이 태산입니다. 썩어빠진 국무부 책상들도 좀 정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저는 김 차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후임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줘야겠습니다. 아시아 지도를 볼 때는 일본이라는 섬나라에 가려진 진짜 호랑이를 먼저 보라고 말입니다. 김 차장은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맞잡은 두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만으로도 우리가 맺은 새로운 동맹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벙커 입구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낡고 평범한 항구의 창고처럼 보였지만 이제 제 눈에는 그곳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체로 보였습니다. 저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서 지금도 누군가는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조국의 내일을 설계하고 있겠죠. 그들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위대할 것입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분주하고 치열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의 처절한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따라 이 회색빛 도시가 유난히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군요. 이것이 제가 겪은 48시간의 기록이자 침묵하던 호랑이가 포효하던 날의 진실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국의 엘리트 외교관조차 무시했던 대한민국. 하지만 위기의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기술력과 지략으로 일본의 콧대를 꺾고 세계를 놀라게 한 통쾌한 한방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실 수많은 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땀방울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해구산입니다. 가슴 벅찬 대한민국의 승리가 자랑스러우시다면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